저기요, 김 팀장님. 날카롭고 짜증이 가득 섞인 여자의 목소리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부동산 중개법인 로열 헤리티지의 고요한 라운지를 갈랐다. 목소리의 주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 명품으로 휘감은 최유라였다. 그녀는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린 채 라운지 한쪽 구석에 서 있는 한 여자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여기가 무슨 백화점 푸드코트도 아니고 아무나 막 들어와도 되는 곳이에요. 물 흐려지게 그녀의 옆에는 의기양양한 표정의 박민호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곳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거만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앞에 서 있는 김 팀장은 땀을 삐질 흘리며 허리를 굽혔다. 아, 최유라 사모님, 박민호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김 팀장의 시선은 최유라가 가리킨 여자에게로 향했다. 흰색 반팔 티셔츠에 낡은 청바지, 그리고 평범한 운동화 차림. 한눈에 봐도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색이었다. 여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투명한 아크릴 케이스 안에 전시된 강북의 초호화, 펜트하우스, 더 스카이 팰리스의 모형을 조용히 관람하고 있었다. 김 팀장은 속으로 혀를 찼다.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인지. 감히 여길 구경하러 들어와 딱 봐도 에어컨 바람이나 쐬러 온 구경꾼이구먼. 그는 최유라와 박민호에게 다시 한번 아부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 분 VIP 고객님께 불쾌감을 드린 점 정말 사과드립니다. 제가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이쪽 최고급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를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박민호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최유라는 여전히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 여자를 쏘아보았다. 김 팀장은 두 사람을 깍듯하게 소파로 안내한 뒤 문제의 여자에게로 향했다. 그는 일부러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다가가 여자의 바로 옆에 서서 헛기침을 했다. 여자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깊고 고요했다. 그 여자가 바로 한서연이었다. 김 팀장은 약간의 위압감을 느꼈지만 곧 그녀의 허름한 옷차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마음속에 우월감을 되찾았다. 그는 최대한 전문가다운 그러나 은근한 무시가 담긴 말투로 입을 열었다. 손님, 저희 로열 헤리티지는 일반 부동산이 아니라 VIP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빗 중개 법인입니다. 방문하시려면 최소 하루 전에는 예약을 하셔야 응대가 가능합니다. 한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 집을 좀 보러 왔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차분했다. 김 팀장은 코웃음을 쳤다. 집 여기가 어디라고 집을 보러 와. 손님, 저희가 취급하는 매물들은 기본 시작가가 수십억 원대입니다. 혹시 찾으시는 특정 매물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저희 법인의 자산 기준에는 부합하시는 상황이신지 먼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뜻은 명백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길 살 돈이 없으니 괜히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고 썩 꺼져라. 한서연은 그의 의도를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 시선에 김 팀장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하지만 그는 곧 자존심을 되찾고 더욱 단호하게 말했다. 이대로 어물쩍거리다가는 최유라와 박민호 같은 진짜 고객님의 심기를 더욱 거스를 것이 뻔했다. 손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는 예약 고객님과 실제 구매 의사가 확실한 분들께만 내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모델하우스 구경을 원하신 거라면
이만 나가주시는 것이 저희 영업 방침에 맞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축객령, 주카링이었다. 라운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서연에게로 쏠렸다. 최유라의 입계는 통쾌한 미소가 걸렸고 박민호는 흥미로운 연극이라도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모욕적인 상황의 한가운데에 선 한서연. 그녀는 과연 이대로 쫓겨날 것인가? 아니면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반전을 보여줄 것인가? 그녀의 침묵 속에서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김 팀장의 모욕적인 말이 라운지 안에 울려 퍼졌지만 한서연은 아무런 대답도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주변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소파에 앉아 이 광경을 즐기고 있던 박민호는 처음에는 그저 재수없는 구경꾼이 쫓겨나는 흔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 팀장 옆에 서 있는 여자의 옆모습이 어딘가 익숙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여자를 다시 쳐다보았다. 수수한 옷차림, 꾸미지 않은 긴 생머리, 그리고 세상 모든 것에 무심한 듯한 저 옆 얼굴. 설마 그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의 파편들. 1년 전 자신이 지긋지긋하다며 내팽개쳤던 바로 그 여자. 박민호의 입가의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미소가 천천히 번졌다. 그는 보란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여유로운 걸음으로 한서연에게 다가갔다. 세상에, 이게 누구야? 한서연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 고요하던 한서연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민호를 마주 보았다. 1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의 얼굴. 그는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비싼 시계를 차고 더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박민호는 마치 승리자처럼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야, 1년 만인데 하나도 안 변했네. 여전히 그렇게 초라한 꼴로 다니는 거. 내가 너랑 왜 이혼했는지 알겠다. 그는 옆에 있는 최유라와 김 팀장을 향해 연극 배우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말했다. 유라야, 김 팀장님, 제가 이 여자를 소개하죠. 제 전처입니다. 제가 성공하기 전에 잠시 만났던 여자죠. 최유라는 놀란 척 입을 가렸지만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다. 이것보다 더 통쾌한 상황이 또 있을까? 전 남편의 초라한 전처 앞에서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할 절호의 기회였다. 박민호는 신이 나서 말을 이었다. 고아 출신이라 아는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여자였어요. 제가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 놨더니 주제도 모르고 제 발목만 잡더군요. 미래에 대한 야망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밥해 먹고 사는 게 전부인 여자. 정말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있어야죠. 그의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한서연의 기억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기억했다. 그가 처음 그녀에게 고백했던 날을. 그는 그녀의 배경 따위는 상관없다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 순수한 마음에 감동해. 그녀는 자신의 어마어마한 배경을 숨기고 평범한 여자로서 그와의 사랑을 시작했다. 그녀는 기억했다. 월세 20만 원짜리 좁은 단칸방에서 그를 위해 정성껏 저녁을 차리던 날들을. 그는 그녀가 해준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밥 2공기를 뚝딱 비우곤 했다. 그녀는 그 소박한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이 커져갈수록 그의 사랑은 조금씩 탐욕에 잠식당해 갔다. 그는 더 비싼 차를, 더 넓은 집을, 더 높은 지위를 원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그녀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박민호는 최유라의 허리를 자랑스럽게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러다 제 인생의 구원자인 우리 유라를 만났죠. 유라 아버님은 중견건설사 사장님이시고
유라는 그 회사의 유일한 상속녀입니다. 제가 왜 한서연 같은 여자를 버리고 유라를 선택했는지 이제 다들 아시겠죠? 사람은 자기 분수에 맞는 물에서 놀아야 하는 법입니다. 최유라는 그 말에 보란 듯이 박민호의 뺨에 키스하고는 한서연을 향해 비웃음을 날렸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끼워진 아케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일부러 흔들어 보였다. 어머, 서연 씨라고 했나? 손이 허전해 보이네. 민호 씨는 나한테 이 반지를 사주면서 당신이랑 살 때는 길거리에서 파는 1만 원짜리 은반지 하나 사준 게 전부였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든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어 보이며 한서연의 낡은 에코백을 가리켰다. 이 가방, 이번 시즌 신상이라 구하기도 힘든 건데 서연 씨 가방은 시장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건가 미안해요. 난 그런 건 처음 봐서 그들의 조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한서연의 머릿속에 마지막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다. 1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박민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나는 더 이상 너 같은 짐을 지고 살아갈 자신이 없어. 네 가난이, 네 무능함이 내 미래를 갉아먹는 것 같아.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자. 그 순간까지도 그녀는 그를 붙잡고 싶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그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담긴 경멸을 보는 순간 그녀는 모든 미련을 버렸다.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나 그는 더 추악하고 더 비열한 모습으로 그녀의 앞에 서 있었다. 한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지난 사랑에 대한 아픔, 배신감, 미련, 그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이 사라진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깊은 슬픔이 담겨있던 고요한 눈동자는 이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함과 상대를 압도하는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고통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어리석고 추악한 연극에 대한 차가운 계산뿐이었다. 한서연의 침묵을 그들은 패배자의 무기력한 체념으로 받아들였다. 한때 남편이었던 남자와 그의 새로운 여자가 퍼붓는 잔인한 조롱 앞에서 반박할 말도 능력도 없는 가련한 여자의 마지막 자존심. 박민호와 최유라 그리고 김 팀장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이제 이 지루한 연극을 끝내고 싶어졌다. 특히 최유라는 이대로 끝내기가 아쉬웠다. 그녀는 한서연의 저 고요한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분노하고 울고 소리치며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래야 자신의 승리가 더 완벽해질 테니까. 그녀는 이 연극의 마지막을 장식할 좀 더 직접적이고 모욕적인 방법이 필요했다. 마침 김 팀장이 아부하듯 최고급 원두커피 2잔을 가져왔다. 최유라는 우아하게 커피잔을 받아들고는 한서연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척했다. 자, 민호 씨, 우리 이제 저런 볼품없는 과거는 잊고 우리 미래를 이야기해볼까?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녀의 몸이 과장되게 휘청거렸다. 어머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뜨거운 커피가 고스란히 한서연의 하얀 티셔츠 위로 쏟아졌다. 갈색 커피가 하얀 옷 위로 흉측하게 번져나갔다. 뜨거운 기운에 한서연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지만 얼굴에는 어떤 고통의 기색도 드러내지 않았다. 최유라는 호들갑을 떨며 손으로 입을 가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다. 어머나, 어떻게 정말 미안해요.
서연 씨, 내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옷이 다 젖었네. 그녀는 진심이라고는 조금도 담겨있지 않은 사과를 던진 뒤 자신의 에르메스 백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는 마치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전을 던져주듯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한서연의 눈앞에서 흔들었다. 많이 놀랐죠? 자, 이거 받아요. 이걸로 세탁비하고 남는 돈으로는 새 옷도 몇 벌 사 입어요. 그녀는 지폐를 한서연의 가슴팍에 꽂아주려는 듯한 모욕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아, 아니다. 이 티셔츠. 비싸봐야 한 2, 3만 원 하려나 이 돈이면 똑같은 걸로 10벌은 사 입겠다. 그렇죠.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명백한 모욕이자 인간적인 조롱이었다. 너는 내 돈 몇 푼이면 살 수 있는 싸구려 인생이라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박민호는 옆에서 낄낄거리며 웃었다. 유라야, 너는 마음도 착해. 저런 옷에 뭘 돈까지 줘. 그냥 버리라고 하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김 팀장은 이제 정말 끝을 내야겠다고 판단했다. 이 VIP 고객들이 이 이상한 여자 때문에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것은 자신의 실적과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는 더 이상 정중한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한서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가씨, 이제 정말 못 참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 VIP 고객님들께 얼마나 큰 무례를 범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곳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는 라운지 입구에 서 있던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을 향해 손짓했다. 여보시오, 이쪽으로 와서 이 손님 좀 밖으로 모셔. 우리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니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모시란 말이야. 보안 요원이 그들의 대화를 이미 파악했다는 듯 굳은 얼굴로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했다. 상황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언어적 모욕, 신체적 희롱, 그리고 이제 곧 닥쳐올 물리적인 축출.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아니,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이라는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금까지 죽은 듯 침묵을 지키던 한서연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가슴에 커피 자국이나 자신에게 돈을 내밀던 최유라 혹은 비웃고 있는 박민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하고 조장한 책임자 김 팀장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빛과 마주친 순간 김 팀장은 자신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방금 전까지의 슬픔이나 체념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함과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위압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처럼. 고요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두려움. 보안 요원이 그녀의 팔을 잡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이 한서연의 어깨에 닿기 직전 한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라운지 전체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차가웠다. 여기까지. 한서연의 나직하지만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그녀의 팔을 향해 뻗어오던 보안 요원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다. 김 팀장도, 박민호와 최유라도, 라운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간 숨을 죽였다. 방금 전까지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던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보안 요원은 반사적으로 김 팀장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계속 진행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 지시를 구하는 눈빛이었다.
김 팀장은 당황스러움에 잠시 얼굴을 굳혔지만 이내 자존심이 상해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저런 허름한 차림의 여자가 고작 목소리 하나 깔았다고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뭐 하는 거야? 저 여자가 지금 우리 영업을... 그러나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한서연이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이상 박민호와 최유라, 심지어 자신을 잡으러 온 보안 요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오직 총책임자인 김 팀장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저기 전시된 펜트하우스 모델. 그녀는 아까 자신이 보고 있던 더 스카이 팰리스의 모형을 턱으로 가리켰다. 아직 팔리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너무나도 뜬금없고 비현실적이었다. 김 팀장은 순간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터뜨렸다. 비웃음이 섞인 허수음이었다. 그는 이 여자가 지금 쫓겨나기 직전의 상황에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말도 안 되는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확신했다. 아가씨,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는 일부러 최유라와 박민호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저 펜트하우스 더 스카이 팰리스는 분양가가 500억입니다. 500만 원이 아니라 500억 원이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 평생 벌어도 구경도 못할 돈이야. 어디서 감히 저 매물을 입에 올려. 그의 말에 최유라와 박민호가 기다렸다는 듯이 폭소를 터뜨렸다. 푸아하, 500억 저 여자가 민호 씨. 들었어, 저 여자가 지금 자기가 거지인 것도 잊어버렸나 봐. 그러게 말이야. 허세도 정도가 있지. 김 팀장님. 뭘 꾸물거려요. 저런 정신 나간 여자는 당장 끌어내요. 김 팀장은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서연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아가씨, 우리 VIP 고객님들 앞에서 더 이상 추태 부리지 말고 곱게 나가는 게 좋을 겁니다. 상담 수수료는 고사하고 당신은 이 건물 관리비도 못 낼 테니까.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서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말로 하는 싸움은 이미 끝났다는 듯이 그녀는 어깨에 메고 있던 낡은 에코백 안으로 천천히 손을 넣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손에 집중되었다. 저 가방 안에서 대체 무엇이 나올까? 혹시 녹음기라도 아니면 협박에 쓸 무기라도. 하지만 그녀가 꺼낸 것은 너무나도 평범한 시장에서나 팔 법한 천으로 된 작은 지갑이었다. 사람들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역시 별것 아니었다. 한서연은 그 지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 카드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라운지 안에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김 팀장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박민호와 최유라의 웃음소리가 서서히 멎어갔다. 그것은 평범한 신용카드가 아니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듯한 깊고 순수한 무광의 검은색. 카드 위에는 복잡한 16자리, 숫자나 흔한 비자. 마스터카드 로고 따위는 없었다. 카드의 중앙에는 오직 백금으로 새겨진 이름, 석자만이 간결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서연.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는 불꽃 속에서 날갯짓하는 작은 불사조 피닉스의 문양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다. 김 팀장은 숨 쉬는 것을 잊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몇 년 전 VVIP 고객 응대 교육 시간에 들었던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살아났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은성그룹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단 하나의 카드. 총수 일가 직계 5명에게만 발급되며 한도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카드. 세상 어떤 결제 시스템으로도 그 한도를 확인할 수 없는
그저 믿음으로만 결제가 이루어지는 카드, 은성그룹의 상징. 불사조의 이름을 딴 은성 피닉스 VVIP 카드. 김 팀장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저런 초라한 행색의 여자가. 감히 은성그룹에 그의 이성이 현실을 부정하는 동안 한서연은 그 카드를 들고 그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는 차가운 대리석 안내 데스크 위에 카드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탁! 작지만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소리였다. 한서연은 새파랗게 질린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김 팀장을 향해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아디 보베거, 전액 일시불로 결제하세요. 라운지 안의 시간은 마치 멈춘 듯했다. 모두의 시선은 차가운 대리석 위. 그 불길할 정도로 검은 카드 한 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저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상식과 편견을 시험하는 거대한 물음표와 같았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최유라의 날카로운 웃음소리였다. 푸아하하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디서 장난감 카드를 주워와서 사기극이라도 벌이는 거야, 민호 씨. 저 여자 이제 실성했나 봐. 박민호도 거들었다. 김 팀장님, 뭘 그렇게 멍하니 보고 계세요? 저런 가짜 카드에 속으시면 어떡합니까? 당장 카드사에 전화해서 도용 신고한다고 으름장이라도 놓으세요. 아니면 경찰을 부를까요? 그들의 조롱은 오히려 김 팀장에게 결심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 저들의 말이 맞다. 저건 가짜일 것이다. 저런 초라한 여자가 은성그룹의 VVIP일 리가 없다.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여자의 허세를 만천에 공개하고 VIP 고객인 박민호와 최율에게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해야 했다. 그는 비웃음을 머금은 채 떨리는 손길을 애써 감추며 카드를 집어들었다. 카드를 만지는 순간 그는 다시 한번 놀랐다. 일반적인 플라스틱의 가벼운 느낌이 아니었다.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듯. 묵직하고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알겠습니다. 손님의 요청대로 제가 직접 이 카드의 유효성을 확인해 드리죠. 그는 유효성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곧 한도 초과 또는 사용 불가라는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는 VIP 고객 전용 결제 단말기가 있는 안쪽의 프라이빗 룸으로 들어갔다. 그는 일부러 문을 살짝 열어두어 박민호와 최유라가 자신의 행동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먼저 카드 뒷면을 보았다. 역시나 있어야 할 마그네틱 선이나 CBC 번호가 없었다. 대신 문의 프라이빗 뱅킹 VVIP 컨시어지라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 하나만 적혀 있었다. 그는 피식 웃으며 수화기를 들고 그 번호를 눌렀다. 안녕하십니까? 은성 프라이빗 뱅킹 VVIP 컨시어지 데스크 수석 매니저 이지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화기 너머로 지극히 정중하고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팀장은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일부러 권위적인 목소리를 꾸며 말했다. 네, 여기는 로열 헤리티지 강남 지점의 김현석 팀장입니다. 지금 고객 한 분이 카드를 제시했는데 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카드 명의자는 한서연. 결제 요청 금액은 500억 원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수화기 너머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차분하던 매니저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네, 고객님. 죄송하지만 성함을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한에서 연이라고요. 김 팀장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절대로 전화를 끊지 마시고. 카드 소지자분을 불편하게 해드리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즉시 저희 VVIP 서비스 총괄 본부장님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연결음이 들려왔다. 김 팀장은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뭔가 이상했다. 보통의 카드 확인 절차와는 전혀 달랐다. 몇 초 뒤, 훨씬 더 중후하고 권위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성 PB, VVIP 서비스 총괄 본부장 강태욱입니다. 로열 헤리티지 김현석 팀장님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 팀장은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은성은행의 VVIP 총괄 본부장이라면 재계에서 장관급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강 본부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다. 김 팀장님, 지금 한서연님께서 직접 카드를 제시하신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결제 금액 500억 원 승인합니다. 김 팀장은 귀를 의심했다. 네, 승인이라고요? 아니. 한도는 그의 질문에 강 본부장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질문을 들었다는 듯 낮게 웃었다. 김 팀장님, 은성 피닉스 카드에는 한도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100억이든 뽀천전억이든 상관없습니다. 결제는 이미 승인되었으니 지금부터는 오직 한서연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만약 저희 VVIP 고객님께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셨다는 보고가 들어올 경우 로열 헤리티지 측에 엄중히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김 팀장은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의 손과 등은 이미 땀으로 흥건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강 본부장의 마지막 말이 지진처럼 울리고 있었다. 책임을 묻겠다. 그 순간 로열 헤리티지 강남 지점장의 사무실. 지점장인 이충우는 중요한 해외 투자자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에서 격렬한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VVIP 알러트. 이윤성 피닉스 카드. 거래처 로열 헤리티지 강남 지점. 카드 소유주 한시오 연. 거래 금액 비뷰 50천절 천타천. 상태 승인 완료. 이충은 지점장은 그 경고창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화상회의 중이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Excuse me for a moment 라고 외치는 것도 잊은 채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한서연, 은성그룹에 숨겨진 공주님이 왜 우리 지점에 안 돼. 그의 머릿속에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직원 중 누군가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실수를 저질렀다면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사무실을 뛰쳐나와 라운지를 향해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프라이빗 룸에서 나온 김 팀장은 유령이라도 본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다리는 풀려 있었고 동공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최유라와 박민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김 팀장님, 왜 그래요? 카드 거절당했죠? 그렇죠. 최유라가 킥킥거리며 물었다. 김 팀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침대에 올려 두 손으로 공손히 한서연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라운지 안의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더 이상
조롱과 비웃음의 분위기가 아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김 팀장의 태도에서 모두가 직감했다. 저 여자는 가짜가 아니다. 김 팀장이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굳어있고 박민호와 최유라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수군거리는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모두 비켜요. 라운지 저편에서 다급하고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로얄 헤리티지 강남 지점장인 이충훈이 넥타이는 삐뚤어지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이쪽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그의 최고급 맞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렀다. 그는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다. 지점장님. 김 팀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불렀다. 하지만 이충훈 지점장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막아서는 다른 고객들을 거칠게 밀치고 가구 모서리에 정강이를 부딪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직 한 곳을 향해 돌진했다. 바로 한서연이 서 있는 곳이었다. 최유라는 지점장이 자신들에게 달려오는 것이라 착각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책임자가 와서 저 여자를 처리해 주려나 보네. 그녀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을 준비를 했다. 그러나 이충훈 지점장은 박민호와 최유라를 없는 사람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한서연의 바로 앞에서 끽 하는 마찰음과 함께 급정거하듯은 멈춰 섰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리고 황송하다는 듯 한서연의 얼굴을 확인했다. 다음 순간 김 팀장의 눈앞에서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졌다. 로열 헤리티지 강남지점의 최고 책임자, 언제나 위풍당당하고 거만하던 이충훈 지점장이 그 초라한 행색의 여자 앞에서 허리를 깊이, 아주 깊이 숙였다. 그의 이마가 무릎에 닿을 듯한 완벽한 90도의 사죄였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가씨 한서연 아가씨, 제가 미처 아가씨께서 친히 왕림하신 줄도 모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아가사이, 한서연 아가씨. 그 호칭이 라운지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특히 박민호와 최유라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이충훈 지점장은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옆에 서 있는 김 팀장을 향해 증오와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김현석 팀장, 이 미친놈아. 내 놈은 눈이 장식으로 달린 개냐. 지금 네가 누구 앞에서 그따위 무례를 범했는지 알거나 있는 개야. 지점장님, 그게 무슨... 김 팀장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말을 더듬었다. 이분이 바로 이충훈은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다. 우리나라 재계 서열 1위 천하의 은성그룹 한 회장님의 유일한 따님이신 한서연 아가씨란 말이다. 이 멍청한 놈아. 그 네 글자가 박민호와 최유라의 귓가에 핵폭탄처럼 터져 내렸다. 박민호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고아, 가난뱅이, 미래가 없는 여자. 그가 1년 동안 경멸하고 무시하고 마침내 헌신짝처럼 버렸던 그의 전처가 은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라고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대통령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바로 그 은성그룹의 공주님이라고. 그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진흙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도
그것이 그저 더러운 돌멩이인 줄 알고 발로 차버린 것이었다. 아니, 그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을 스스로의 손으로 끊어버린 것이었다. 그의 인생 최고의 기회를. 그는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으로 날려버렸다. 최유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그녀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중견건설사 사장 딸이라는 타이틀, 은성그룹 앞에서는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한 것이었다. 그녀가 커피를 쏟아부으며 모욕했던 여자는 마음만 먹으면 그녀의 가족과 회사 전체를 하루아침에 먼지처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갔다. 한서연의 그 평온함, 그것은 가난한 자의 체념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여유였다. 그녀의 그 소박한 옷차림, 그것은 돈이 없는 것의 증명이 아니라 더 이상 돈으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의 자유였다. 그녀의 침묵, 그것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발밑의 개미들이 지저대는 것을 굳이 상대하지 않는 거인의 관용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가소롭고 하찮은 존재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들은 감히 신의 발등에 대고 침을 뱉으려 했던 벌레들이었다. 아, 안 돼. 최유라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박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한 것을 옆에 있던 테이블을 간신히 붙잡고 버텼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한서연이 더 이상 초라한 여자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차갑고 아름다운 심판주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충훈 지점장의 절규는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마지막까지 한서연의 카드가 정교한 위조품일 것이라 믿고 싶었던 박민호와 최유라의 희망은 산산조각 나.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한서연은 그 아비규환의 중심에서 여전히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허리를 90도로 꺾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충훈 지점장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겁에 질려 굳어있는 김 팀장의 손에서 자신의 검은 카드를 조용히 회수했다. 그 간단한 동작 하나에 이 공간의 모든 권력 관계가 재정립되었다. 그녀는 이충훈 지점장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아. 오히려 듣는 이의 뼛속까지 서늘하게 만들었다. 고개 드시죠. 지점장님, 아닙니다. 아가씨, 제가 죽을 죄를 됐습니다. 한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사과는 나중에 듣도록 하죠. 지금은 비즈니스를 할 시간이니까. 그녀는 더 스카이팰리스의 모형을 다시 한번 가리켰다. 저 펜트하우스가 있는 층, 전체를 다 사겠습니다. 다른 호실들도 아직 남아있다면. 전부 다요. 계약서 준비하세요. 한 층 전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 그것을 그녀는 마치 동네 슈퍼에서 과자 한 봉지를 사듯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이충훈 지점장은 경악했지만 감히 토를 달 엄두도 내지 못했다. 네, 물론입니다. 아가씨, 지금 즉시 최고의 팀을 꾸려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마치 방금 생각났다는 듯 덧붙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녀의 시선이 바닥만 보고 있는 김 팀장을 지나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박민호와 최유래게로 향했다. 그 시선에 닿는 순간 두 사람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오늘부로 로열 헤리티지의 모든 지점에서 저 두 사람과 그 가족들의 모든 거래를 금지시켜 주십시오. 블랙리스트에 올리라는 말입니다. 영구적으로.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상류층 사회에서.
로열 헤리티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는 것은 부동산 거래를 못하게 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곧 상종 못할 인간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과 같았다. 최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상류 사회의 문이 바로 눈앞에서 영원히 닫혀버린 것이다. 이충훈 지점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아가씨, 지금 당장 본사에 보고하여 전 지점 네트워크에 영구 블랙리스트로 등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한서연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겨우 전체 요리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에코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전화는 바로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중후하고 인자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냐. 우리 서연이. 웬일이냐. 은성그룹의 2인자이자 한 회장의 가장 충직한 신복인 강태준 부회장이었다. 한서연에게는 아버지 친구이자 어릴 적부터 자신을 돌봐준 친삼촌 같은 존재였다. 강슈 숙부님, 저예요. 한서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은 오직 전화기 너머의 상대에게만 향한 것이었다. 지금 처리해 주실 일이 있어요. 그래, 뭐든지 말해보거라. 한서연은 최유라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최유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심판의 망치 소리와도 같았다. 최유라라는 여자가 있어요. 아버지는 유라건설의 최동환 사장이고요. 아마 지금 우리 그룹의 판교 신도시 복합단지 건설 프로젝트에 협력사로 입찰 경쟁 중일 겁니다. 그런 회사가 있었던가. 강 부회장의 목소리에서 유라건설 따위는 기억할 가치도 없다는 뉘앙스가 묻어났다. 그 회사의 입찰 자격을 박탈해 주세요. 지금 즉시요.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니? 사업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한서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 감히 은성의 이름을 더럽히려 했습니다. 그 정도 이유면 충분하겠지요. 그녀의 말에 담긴 서늘한 분노를 강 부회장은 즉시 알아차렸다. 알겠다. 그 정도면 충분하고 말고 내가 지금 당장 비서실에 지시해서 유라건설을 우리 그룹의 모든 사업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도록 하마. 다시는 이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주마. 감사합니다. 숙부님. 전화가 끊겼다. 한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하지만 라운지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통화 내용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방금 전화 한 통으로 한 중견기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다. 최유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판교 신도시 프로젝트.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던 가장 큰 사업이었다. 그것이 방금 이 자리에서 저 여자의 전화 한 통으로 날아가 버렸다고. 개요. 거짓말이야. 그녀가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아빠였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유라, 너 지금 어디야? 너 대체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방금 은성그룹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입찰 자격이 박탈됐다고 우리 회사가 이제 망하게 생겼단 말이다. 너 대체 누구를 건드린 거야? 이 망할려나 아버지의 절규를 끝으로 최유라의 의식은 암전되었다.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녀는 그대로 뒤로 쓰러졌다. 심판은 이제 막 두 번째 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최유라의 비명 섞인 통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실시는 이 잔혹한 연극의 일막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쓰러지자 라운지 안은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이충훈 지점장이 황급히 직원들에게 소리쳤고 몇몇 직원들이 달려와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았다. 그저 이 끔찍한 상황을 빨리 수습하고 싶다는 의무감에 따른 기계적인 움직일 뿐이었다. 오히려 몇몇 하객들의 입에서는 꼴 좋다는 듯한 낮은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이 모든 아수라장의 중심에서 한서연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최율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다음 심판의 대상, 박민회계로 향하고 있었다. 박민호는 최유라가 쓰러지는 순간 그녀에게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온몸을 덮쳐오는 극한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 유란의 집안이 망했다. 그렇다면 나는 그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아니야, 나는 상관없어. 나는 유라건설 소속이 아니잖아. 내 직장은 건실한 중경기업이고 은성그룹과는 아주 작은 납품 계약 하나가 전부일 뿐이야. 나한테까지 불똥이 튀진 않을 거야. 제발. 그는 스스로에게 필사적으로 주문을 외웠다. 한서연은 그런 그의 가련한 자기 기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녀는 더 이상 전화기를 꺼내들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거대한 은성이라는 제국의 시스템은 총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내린 명령은 단순히 최유라의 아버지를 벌하라가 아니었다. 나를 모욕한 모든 것들을 깨끗이 치워라였을 것이다. 윙!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박민호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떨리는 손을 간신히 움직여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액정 화면에 떠오른 것은 그가 다니는 회사의 부장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박민호 씨, 당신 미쳤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방금 은성그룹으로부터 우리 회사와의 모든 계약을 파기한다는 통보를 받았네. 회사에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였는데 당신 때문에 전부 날아갔어.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야 회사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 손해배상 소송까지 각오해야 할 걸세. 문자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딩동. 딩동. 알림이 연달아 도착했다. 긴급 귀하는 사내 인트라넷 접근 권한이 차단되었습니다. 알림 귀하의 법인카드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박민호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해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강남의 번듯한 빌딩에 위치한 그의 직장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번에는 은행 앱에서 알림이 도착했다. 알림 최유라님과의 공동명의 계좌가 금융사기 혐의 조사로 인해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그가 유라와의 결혼을 위해 함께 만들어 두었던 신혼집 전세금 통장이었다. 이제 그 돈은 공중으로 사라져버렸다. 그의 세상이 문자 그대로 실시간으로 붕괴하고 있었다. 그가 지난 몇 년간 필사적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 직장, 돈, 결혼, 미래, 이 모든 것이 한서연이라는 거대한 태풍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착각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그는 최유라의 집안을 대단한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성그룹이라는 태산 앞에서는 그 동아줄은 썩은 지푸라기만도 못했다. 그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자신의 발밑에 있던 가장 튼튼하고 거대한 산을 스스로 걷어찬 것이었다. 그의 눈앞에
1년 전 한서연과 이혼하던 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내 가난이, 내 무능함이 내 미래를 갉아먹는 것 같아. 그가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가난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능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짐이 아니었다. 그녀 자체가 세상이었고 그녀 자체가 미래였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미래를 내버리고 스스로 지옥을 선택했다. 아하하. 그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라운지 한복판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애원이나 용서를 위한 무릎 꿇음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의 완전한 절망과 패배의 표시였다. 주변의 하객들은 이제 그를 노골적으로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했다. 저 남자 꼴 좀 봐. 공주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겨우 저런 여자한테 붙었다가 인생 제대로 망했네. 그러게.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이 딱 맞네. 박민호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텅 빈 눈으로 한서연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아무런 표정 없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나 연민, 심지어 증오조차 담겨있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벌레를 보는 듯한 완벽한 무관심이었다. 그 무관심이야말로 박민호에게는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이었다. 박민호가 무릎 꿇린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을 때 라운지 바닥에 쓰러져 있던 최유라가 희미한 신음과 함께 천천히 눈을 떴다. 직원들의 응급처치로 잠시 정신을 차린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린 약혼자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 여전히 얼음처럼 차갑게 서 있는 심판자 한서연의 모습이었다. 정신이 돌아오자 방금 전 귓가에 울리던 아버지의 절규와 회사가 망했다는 현실이 한꺼번에 뇌리를 덮쳤다. 그녀의 이성은 공포에 잠식당했다. 그녀는 더 이상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되돌려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을 부축하던 직원의 팔을 뿌리치고 짐승처럼 네 발로 기기 시작했다. 값비싼 샤넬 원피스가 대리석 바닥에 끌려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한서연의 발치로 기어갔다.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녀는 한서연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한서연이 차갑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바람의 허공만 붙잡았다. 한서연 씨, 아니, 한서연 아가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제가 눈이 멀어서 감히 아가씨를 못 알아보고 제발 저희 아버지 회사만은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평생. 아가씨의 종이 되어 살라면 살게요. 제발요. 그녀의 처절한 애원은 더 이상 이전에 교양 있는 척하던 상류층 아가씨의 모습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한 마리 동물의 생존을 위한 울부짖음이었다. 그 모습을 본 박민호 역시 정신을 차렸다. 그에게도 마지막 기회는 이것뿐이었다. 그는 최유라처럼 네 발로 기어 한서연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전략은 최유라의 것과는 달랐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들이 함께했던 과거의 희미한 온정에 매달려 보기로 했다. 그는 눈물을 쏟아내며 애원했다. 서연아, 제발 나야. 민호야, 우리 사랑했었잖아.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잖아. 내가 쓰레기였어.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너의 소중함을 몰랐어.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그는 자신의 뺨을 스스로 때리며 자책했다. 하지만 나 아직 너를 사랑해. 정말이야. 서연아, 내 마음속에는 항상 네가 있었어. 제발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줘. 내가 다 버리고 너한테 갈게.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고 네 발이라도 닦아주면서 살게. 응, 제발. 그의 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오는 순간 한서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표정이 떠올랐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연민도 아니었다. 오물이라도 본 듯한 깊고 선명한 경멸의 미소였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두 명의 인간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녀의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그녀는 먼저 박민호를 향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오히려 잔인하게 들렸다. 박민호 씨.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민호 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완벽한 타인이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의 미래를 가로막는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짐이라고 했었죠. 그녀는 그의 과거 발언을 정확하게 상기시켰다. 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늘 내가 당신을 그 미래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시켜줬어요. 이제 당신 앞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아무런 짐도 없이 아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겠네요. 축하해요. 그것은 가장 잔인한 형태의 아이러니였다. 그녀는 그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어 그의 심장에 비수로 꽂았다. 박민호는 아 하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리고 한서연은 고개를 돌려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최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 최유라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 아주 싼 거예요. 인터넷에서 2만 원 주고 산 거니까. 최유라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스치는 듯했다. 하지만 한서연이 말을 이었다. 당신의 그 잘난 인격은 단돈 1원의 가치도 없군요. 최종 판결이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한서연은 그들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 그녀의 시야에서 그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이충훈 지점장을 향해 걸어가며 마치 방금 전까지의 소라는 없었다는 듯 담담하게 업무를 지시했다. 계약서, 지금 바로 진행하죠. 이충훈 지점장은 정신을 차리고 즉시 보안 요원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뭣들 하고 있어. 당장 저 추잡한 것들을 내 눈앞에서 치우지 못해. 그리고 다시는 우리 로열 헤리티지 건물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민호와 실신 직전에 최유라의 팔을 양쪽에서 거칠게 붙잡아 일으켰다. 안 돼 서연아 제발. 아가씨 한 번만 제발요. 그들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비명은 육중한 로열 헤리티지의 유리문이 닫히면서 안쪽으로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라운지 안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한서연은 조금 전까지 그들이 서 있던 더러운 바닥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새로운 집이 될 더 스카이 팰리스의 계약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더럽고 추악했던 과거를 완벽하게 청소해버렸다. 박민호와 최유라가 짐승처럼 끌려나간 후 로열 헤리티지의 라운지에는 언제 소란이 있었냐는 듯 완벽한 평온이 찾아왔다. 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깨진 커피잔 조각을 치우고 바닥을 닦고 흐트러진 가구들을 정리했다. 마치 추악한 오물을 깨끗이 정화하는 의식처럼 보였다. 모든 직원들의 중심에는 한서연이 있었다. 불과 1시간 전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쫓겨날 뻔했던 그녀는 이제 이 공간의 절대적인 지배자가 되어 있었다. 이충훈 지점장은 거의 혼이 나간 얼굴로 법무팀과 자산관리팀의 최고 에이스들을 4분 만에 사무실로 소집했다.
그들은 한서연의 앞에 일렬로 서서 마치 국왕을 알련하는 신하들처럼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김 팀장은 이제 감히 그녀의 근처에도 오지 못하고 가장 먼 구석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다. 계약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한서연은 수백억에 달하는 계약서의 조항들을 꼼꼼히 하지만 막힘없이 검토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가 아니었다. 은성그룹의 후계자로서 받아온 혹독한 교육의 편린들이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 속에서 드러났다. 그녀의 법률적, 재무적 지식은 로열 헤리티지의 최고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수준이었다. 모든 검토가 끝나고 그녀는 백금으로 만들어진 만년필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한서연. 그녀의 이름 석자가 적히는 순간 더 스카이 팰리스, 펜트하우스의 최상층 전체는 완전히 그녀의 소유가 되었다. 아가씨, 저희가 준비한 차를 타고 댁까지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계약이 끝나자 이충훈 지점장이 굽실거리며 말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한서연은 그의 과잉 친절을 정중히 거절했다. 제 집에 제가 걸어가 보고 싶군요. 그녀는 직원들의 요란한 배웅을 뒤로 한 채 혼자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최상층을 향해 올라갔다. 딩! 문이 열리자 거대하고 텅 빈 공간이 그녀를 맞았다. 아직 가구 하나 들어오지 않은 펜트하우스는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마치 하늘 위에 떠 있는 궁전 같았다. 해질녘에 붉은 노을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한강은 거대한 용처럼 도시를 감싸며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보석처럼 반짝이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천천히 그 공간을 가로질러 가장 큰 창가 앞에 섰다. 그녀의 발소리가 텅 빈 공간 안에서 조용히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신의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박민호와 최유라의 망가진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쾌함이나 승리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길고 지루했던 연극의 막이 내렸다는 안도감과 한때 진실이라 믿었던 사랑이 결국 추악한 거짓이었음을 확인한 것에 대한 희미한 슬픔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박민호를 처음 만났던 대학 시절을 떠올렸다. 야망은 있었지만 가난했던 그런 그에게 그녀는 자신의 배경이 오히려 짐이 될까 두려워 모든 것을 숨겼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인간 박민호 그 자체를. 하지만 결국 그는 그녀가 만들어준 환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환상조차 견디지 못하고 더 큰 욕망을 향해 떠나버렸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가 치러야 할 수업료였을지도 모른다. 사람의 본성을 너무 쉽게 믿었던 것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스스로 부정하려 했던 것에 대한, 이제 그 모든 과거는 끝났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가난한 고아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롯이 한서연이었다. 은성그룹의 후계자이자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단 한 사람의 독립적인 인간. 그녀는 에코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단축번호 D번에 저장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아버지, 저 이제 집에 왔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었던 방황을 끝내고 마침내 자신의 진짜 자리로 돌아온 자의 안도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평화의 눈물이었다. 이제 그녀는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다.